북한인권법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게 해드리려고 설명하는 시간이라고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 20대 후반에 그 판문점, 평양, 서울 이런 데 회담에 참가해서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40년 지냈지만은 성과는 없고 천담한 북한 인권 놓고 이제 세미나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청년기의 통일희망이 노년에 이제 그런 절망감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번 3월에 그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그 세미나에 갔다가 페이스북에서 이임 목사님을 뵀어요. 그러나 서울서 한번 뵀고, 그 다음 6월 20일에 갑자기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한 12명이 모였는데, 저는 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페이스북에서 알았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또 전부 다 이거 우리가 빨리 빠른 시일에 한번 하자, 세미나를.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그 후에는 또 헤어지고 나서는 이 국민대회 토론을 하는데 전부 다 자기 맡은 바에 따라서 일을 하고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이메일, 이런 SNS를 통해 진행했어요. 이 세미나는 어떻게 보면 아마 전무후무하지 않겠나 싶어요. 시일이 한 10여일밖에 안 걸렸고 또 진행하는 것도 SNS로 했다는 거죠. 아마 이런 건 처음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야말로 그 북한 인권의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공감했고 그것이 하늘에 또 상달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운영위원 12명이 아무리 주장하면 뭐합니까? 근데 마침 우리 한의원 교수님과 오경석 박사님이 이 분야에 대한 선행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리한 결정이 진행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국민 토론회는 좀 새로운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제 발표를 하고 또 이제 토론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고 두 분이 주제 발표를 하시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이 김태진 북한 정치범 수용소 해체본부 이 본부장이 이젤의 그림을 해놨을 겁니다. 이거에 이어서 조충수 정의로운 청년연대 사무국장이 그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조 국장은 현재 협성신학대학원 재학 중이고 2030 정책연구소 대표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시죠? 저는 정의로운 청년연대 사무국장 조충수라고 합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해서 각 대학교에서 북한 인권 사진전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이무 목사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는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통과시켜야 될 때가 아닌가 해서 청년들이 이제 목소리를 외쳐야 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북한 자유인권 국민연합에서 북한 인권 참상의 실태에 대한 영상들을 저희가 이제 모아봤습니다.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서 자수하게 되면 어느 정도 죄를 죄를 좀 덜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오히려 중앙당 시범gem에 걸려가지고 그게 처형됐거든요. 그 사람을 그렇게 죽였다는 게 참 많이 힘들고 지금까지 저는 오빠한테 죄진 것 같아요. 오빠 죽은 게 저 때문에 죽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좀 죄책감에 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가끔은. 함부로 사람 죽이고 그런 거 죽이면서 정말 그런 죄책감도 못 느끼잖아요. 정부에서는. 그런 게 너무
좀 내가 태어난 고향이지만 너무 싫어온 거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다시는 거기에서 살고 싶지 않는 그런 게 강해요. 김일성 사망 후부터 북한 정권은 김정일의 생일에 더 중점을 뒀다. 김일성의 후광을 한껏 이용했던 김정일이 2000년 초부터는 본격적인 자기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김정일 우상화를 위한 미사 여구도 100여 개나 된다. 그리고 꽃을 우상화 수단으로 삼는 것도 독특하다. 군대도 많이 어려웠죠. 쌀과 소금만 국가에서 줬지 일체 부식물은 다 자체로 해결해 먹어야 했어요. 혹시 굶어 죽으면서 예전처럼 농구장 갈아서 강내 신고 축구장 갈아엎어서 콩 신고 그 사람들이 이제 애들이 이제 그 기름도 어찌다 생기는 기름 한 숟갈을 안 먹는 자생력을 키웠어요. 그 영양실조 온 빼빼 마르는 군인들에게 그래서 김정일이 생일날에는 돼지고기라도 한 점씩 줘요. 어떤 때는. 그거만 먹으면 그냥 설사야. 급성 설사증으로 죽었다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고 영양실조로 그냥 일심 단결이 있는 한 그 어떤 원수도 신성한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감히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군사복무할 때 그 영양실조로 이제 저 군인들이 이제 이런 병원 같은 데 입원한 데 있어요. 그런데 가면 군의소에 한 개 일어나는데 한 300명, 200명이라면 북한은 머리를 이렇게 다 이제 기계로 다 팍팍 깎아가지고 다 밀어가지고 그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지금 지난 조폐방전쟁 시기에 영토와 주권을 지켜내고 고사총 같은 여자들도 아주 험악하고 영양실조로 한해서 생리도 다 잊어가고 의리부대의 열병종자들이 그래서 지금 북한 군대는 지금 탈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려고 해도 그런 것서 무엇이 없어서 걸리고 그래서 일이 신청이 안 되고 그래서 상부에서는 또 무조건 하라고 내리밀고 군대에게 지시는 매일같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없으면 또 도둑질해서라도 또 뭔가 해야 되고 지금 북한 군대 실상이 이렇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꼿꼿한 사람들은 의견을 부리지 않고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잡혀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박명호. 그는 20년 동안 복무한 인민군 대위였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역시 군인이었다. 제가 장교 시절부터 그래도 한 개 날아가는 걸 너무나 처참하고 참아가게 만든 데 대한 정권에 대한 안감 때문에 정말 한 10여 년을 그렇게 계속 고민하던 과정에 이 탈북까지 이르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을 해서 오려니까 거기 오면 또 가족이 다 찢어져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은 38선을 선택했는데 그날 3일날 밤부터 안개가
큰 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으로 보니까 하루 이틀에 거칠 안개가 아니더라고요. 다음 한 10시쯤부터 38선을 향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노렸죠. 그래서 두 번을 만났댔습니다. 우리 배는 작고 경비정은 크기 때문에 우리가 큰 것을 먼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피할 수가 있죠. 북한 경비정들은 기름이 없어서 닻을 넣고 앉아있어 기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이 배에다 이 리에다 방지를 위해서 이불을 다 덮었어요. 철제 부분은. 처음에서 여기 경기도 인천시 옹진군에 저희들이 상륙을 했어요. 그래서 산에 나무가 많은 곳을 보고 남쪽이라는 걸 단번에 알았죠. (2006년) 그는 가족을 데리고 320km가 넘는 험난한 바다를 지나서 자유의 땅에 도착했다. 두만강, 북한과 중국의 국경 역할을 하는 강이다. 지난 10년 동안 이 강을 통해 30만 명이 탈북했다. 비무장지대는 지날 수 없기에 대부분 중국을 통한다. 조선족을 포함해서 중국에는 약 200만 명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중국 쪽으로 많이 탈북한다는 얘기를 소문을 들었고 가가지고 제가 집에서 가져나왔던 북한 돈을 이렇게 한 $2,000 정도를 내가 훔쳐가지고 나왔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훔쳐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돈을 국경경비대원들한테 줘서 그들이 길 안내로 중국 강을 건너게 되었고. 무작정 맞은편에 그 강 건너 쪽에 있는 조선족 마을로 들어가서 문 열고 나 피아노 쳤고 이렇게 평양음대 나왔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나의 피아노 재능보다도 나의 어떤 육체적 그 어떤 힘이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제가 그날부터 그 집에 거의 모숨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그 상황처럼 언니 찾으러 왔댔어요. 왜냐면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언니가 탈북했으면 부대에 다시는 설 수가 없잖아요. 나오고 보니까 언니는 먼저 이렇게 중국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팔려갔더라고요. 팔려간 다음에 언니를 찾자고 하니까 없지 해갖고 저희도 머물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어갖고 언니를 찾아준다기 때문에 며칠 머물렀어요. 이렇게 중국에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신매매 당하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인신매매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경찰이 오니까 도망쳐야 된다 해갖고 이렇게 피신한다 해갖고 팔려가게 된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막 택시를 막 잡아뜯으면서 울어도 누가 구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도 중국에서 살 때는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같아요. 괜히 북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정말 큰소리도 못 치고 살고, 다 나이 또래를 보면 16살에서부터 하여튼 40 몇 살까지 여자들이란 여자는 거의가 다 팔려가고, 맞으면서도 진짜로 억울한 도적 유명 뒤집어 쓰면서도 얘기할 수도 없고, 정말 그 가정에 보면 너무 자기를 남자가 때리고 술 마시고 자꾸 막 패고 막 그러니까 너무 신경 나갖고 진짜로 남자를 정말로 이렇게 피해 달아나다가, 그 남자 피해 달아나다가 절박했어요. 정말 목숨 걸고 북경 영사관을 이렇게 들어갔어요. 사람이 눈에 이렇게 불이 막 켜지지 않으니까 무슨 그런 괴력 같은 힘이 생기는지 정말 그 경찰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저희 엄마랑 언니랑 동생이랑 저랑 이렇게 한국 영사관 들어와갖고, 이신. 그녀는 5년 동안의 성적 노예 생활을 견디다 못해 2003년에 남한으로 탈출했다. 저희는 중국에서 시민들이 항상 위험을 느끼고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밖에 그렇게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잡히게 되면 북한으로 북송되니까요. 이런 창고 같은 데서 잤어요. 거기도 자주 경찰들이 검문 나오니까.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막 하는데 신분증 제재라 뭐 어떤 호걸 제재라, 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거나 또 일시킨 그 중국 조선족들도 만약에 중국 공안에 걸리면 벌금을 물리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중국에서 잡혀놓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그런 집결소란 감옥이 있거든요. 그 감옥에서 한 4개월 동안 지내다가 탈북자라는 걸 불 때까지 정말 검문을 하는데 14시간을 내가 거꾸로 매달려서 매를 맞았던 적도 있고요. 매를 맞으면서 선을 맞을까봐 선 겨드랑이 꺾이고 맞았었어요. 그러니까 선이 상하면 저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전과는 달리 중국 공안은 탈북자들을 체포하면 그들을 조금이라도 도운 사람들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최근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한국의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연이어 체포되는 것은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오케이. 여기는 정성 호텔 앞입니다. 한번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도 한번 다 유심 봐라. 그 앞에 저 한번 들어가 봐라. 지금 들어간
이간 1일로 또 승무는 1일로 되는 최영훈. 그는 대한민국 사회운동가다. 그는 탈북자를 구조하려다 붙잡혀 중국 감옥에서 4년을 복역했다. 일로 와봐. 내가 손 좀 잡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빨리 와봐. 나 떨린다. 네가 고생을 더 했다. 여기가 주인공입니다. 저보단. 구치소는 완전 지옥입니다. 저는 거기서 중국 사람들이 18시간씩 일합니다. 중국 간소에서. 이런 성면이들은 이런 종이에 꽃, 우리나라 부케꽃 아시죠? 부케꽃을 만들어가지고 꽃 철사 있지 않습니까? 철사로 이렇게 말아요, 종이를. 철사를 말고서 이런 꽃을 이렇게 모양을 냅니다. 나름대로 있잖아요. 모양을 내가지고요. 여기 성면가루가 있습니다. 몸에 먹으면 폐질환이 오는 성면가루를 칠합니다. 이게 까칠까칠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반 있죠. 이 조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드는데,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 한국으로 수출된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아빠만 오면 모든 게 다 끝나고 예전처럼 생활이 될 줄 알았었어요. 근데 상상이로 아빠가 온 몸이 망가져 있고 정신도 그렇고 저희 가족 미래는 지금 어떻게 될지 바라는 이상은 없어요. 네, 더 불안한 상태예요. 지금. 북한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중조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어요. 저희 가정이. 네, 다 붙잡혀 가시고 그냥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중국에 계시는 조선족 목사님을 언니랑 같이 중국의 조선족 목사님이 사람을 보내셨어요. 너희도 한번 들어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그 선교사님과 같이 1년 동안 있으면서 선교사님 솔직히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셨지만 저는 그 사회에서 힘들어서 나왔기 때문에 못 간다고 했고 그쪽에서 한국어는 요구를 했었고요. 저희가 그 선교사님의 그 길 안내를 통해서 이렇게 부사에 오게 된 거죠. 같은 탈북자한테서 교회에 가면 피아노가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산 밑에 있는 교회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처음 피아노를 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피아노를 치는 걸 보니까 뭐 주변에서 잘 치니까 가지 말고 여기서 피아노를 쳐라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한국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달리 몽골은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하진 않는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몽골은 중국을 피해서 자유를 찾는 보루이다. 한국으로 오는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 여러 명을 모여서 한 번에 움직이는데 북경에서 다 만났거든요. 그 함께 한국에 어려운 분들을. 갑자기 앞에 나타나니까 각기 분산되어서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안내하시던 분도 도망가서 없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요.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중국 언어가 안 되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눈이 캄캄하고 저하고 17살짜리 남자애만 무사히
철조망을 넘어서 몽골 땅을 밟았고 나머지는 다 붙잡혀서 북송됐어요. 다 살아나왔는데 언니만 지금 소식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니도 이 세상에서는 만나보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송옥 누나, 그러지 마라. 우리 집에도 아버지가 계셔. 저기요. 성님. 품고 있는 생각도 모두 다 말을 하고 웅터나는 희망도 들었습니다.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 장군님을 믿고 삽니다. 천년 세월 흐른 대로 김종일 장군님만은 북한 정권은 김일성 사망 후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자금을 김정일 숭배 행사와 축전, 영화, 도서, 광고, 역사 유적지 답방 등을 위해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 경제 파산이 지속되고 외부 정보가 유입되면서 내부 불만은 증가하고 있다. 미래요? 글쎄요, 그러니까 말로만 통일 얘기하지만 실제로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김정일이가 지금 잘하는 동안. 북한은 지금 한 20년이 넘도록 지금 북한의 저희 전체 주민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한 30년 파업하면야 끝장이 나겠지요. 좀 적극적으로 지금 자기 신변 안전이라든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신변 안전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살던 그런 공포감이 아직도 사로잡혀가지고 국제사회나 남쪽 사회가 김정일 정권만 도와주지 않는다면 북한 주민들의 손으로 그 독재를 끝장을 낸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화 운동을 했을 때 정말 북한이 아무리 정치범죄무서가 있고 뭐라고 해도 정말 100만을 잡을 가들 정치범죄무서가 어디 있고 100만을 죽일 행초가 어디 있겠나? 난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김정일이 현 시점에서 죽는다면 혼란은 분명히 올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혼란이 지금 김정일 체제보다는 그렇게 심각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땅을 내가 여기 있다면 만약 경우 상황이 바뀌어서 그 땅에 갈 수가 있다면 빨리 변하도록 해놓고 싶고 그 땅을 정말 잘 되게 추세우고 싶어요. 정말 그 독재하는 독재가 나쁜 것이지 사람들이 개개인을 봤을 때는 참 선하고 너무 순진하고 좋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김정일 독재 정권이 이제라도 붕괴됐다면 그 다음 날로 북한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용소라는 게 과거에 이제 히틀러나 마오쩌둥이나 이런 스탈린 시대에 있었지만 그 현대 사회에 그런 수용소가 있다는 게 참 그 인류의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정일이를 전율케 했으면 좋겠어. 세계 국제 심판장에 끌어냈으면 좋겠어. 정치범 수용소를 수많은 정치범 수용소에 사람들 가두고 있고 그리고 그 자라나는 그 어린 애들한테 공개 처형을 강제로 보게 함으로써 그 국가에 대한 그런 공포감을 조성해가지고 그 국가를 유지한다는 그 자체가 난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할 얘기를 마음대로 못하고 하고 또 최소한의 그 이동의 자유도 보장해주는 그런 나라 또 그렇게 만든 사람이 저를 그런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면 과연 어떤 사람이 범죄일까? 정말 내가 죽기 전에 그러나 난 대한민국이 감사하고 세계가 너무 고맙고 평화에 자유를 사랑하는 인민들이 너무 감사하고 나는 자유함을 맛보고 살았기 때문에 나와 같이 고난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살려야겠기에 나는 인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거기 누가 있다면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라는 그 비명소리 듣고 있는지. 정말 이 북한 주민들은 말 못하고 응?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말도 못하고 하나의 철조망으로 휘둘러 있는 배추처럼 심어놓은 국민 생각만 해도 불쌍하고 세계가 정말 반드시 북한을 구원해야 돼. 떠들어야 돼.
북한 인권 실태의 참상에 대한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영상에서 이미 잘 말해주고 있듯이 현재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은 체제의 성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체주의적 병역 국가의 특성을 구비한 북한 정권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은 단 국가 권력에 의해 구조적으로 침해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김정일 정권은 대한민국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무조건적 인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증강에 몰두하는 잘못된 자원 배분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그 결과 북한은 주민들의 생존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실패한 국가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러한 북한 인권의 유린 상태를 이 시대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하는 바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권을 유린하는 공개처형 및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대량 살상과 고문 등 광범위한 인권 탄압에 대해서 대한민국 청년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인권 규약에 따른 정치적, 시민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따른 명백한 위반이며 또한 대량 학살에 대한 국제사회의 군사적 개입을 명시한 R2P 조항에 의거한 마땅히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정부가 관심을 갖고 신속히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사안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분명히 명시된 자국민의 인권 탄압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기에 이에 대한민국 청년들은 엄청난 의문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는 참담한 북한 인권을 외면한 부끄러운 시간들을 반성하며 우유부단한 잘못된 과거 행동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의 현재가 이제 또 다른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를 희년의 때가 도래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정의를 쟁취하기 위해 또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하여 안일한 평온함에 일어나 대한민국 국민의 무관심을 깨우고 우리의 무뎌버린 양심을 깨워서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청년은 북한 인권 해방이라는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대의를 지향하며 북한 당국에 의한 북한 주민들의 지난 억압과 구속 죽음의 잘못된 굴레를 부수며 자유와 희망의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끝으로 국회는 하루속히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의 북한 주민 인권을 보호하고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인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의로운 청년연대 사무총장 조충수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하죠? 지금 보니까 아까 여러 사람 오신 분을 소개를 했는데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도 4분 계시고 또 대학 동창회장인 정소성 교수도 와 있고 또 제 모임에 이인숙 여사도 와 있고 고교 동창인 또 이 최한남 군도 와 있고 제 미국에선 사이도 와 있네요. 그리고 한국정학재단 멘티들도 와 있고 저한테 직장 동료인 김슬수 회장과 양승준 박사도 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20분 동안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경식 박사께서는 한 15분 내지 20분 사이 해주세요. 오경식 박사님은 이 고려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사무국장, 시대정신 편집장, 지금은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오경섭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북한 인권법 제정의 필요성과 제정 방향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하고 일본에서 북한 인권법을 이미 제정을 했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현재 국회에 제출된 안이 어떤 부분이 좀 보완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대 국회가 개원하고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안이 6월 1일 날 대표 발의됐습니다. 그리고 황진화 의원 안은 6월 15일 날 대표 발의가 됐고요. 그동안 통상적인 관례를 보면 이제 두 안이
뭐 통합되는 이제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이제 그 입법 수순을 밟게 된다면 이제 뭐 통합되는 절차를 거쳐 조정 과정을 거쳐서 이제 단일안으로 제출될 이제 가능성이 높은데요. 문제는 그동안 그 지금 17대 국회하고 18대 국회에서 계속 북한 인권법이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지난 18대 국회는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은 새누리당이 그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국회 선진화법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통합민주당이나 통합진보당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할 경우 통합 가능성 북한 인권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지금 인권법 두 건의 인권법이 대표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그 어떤 법안을 잘 개정해서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이게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런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북한 인권 문제는 보편적인 국제 문제입니다. 지금 그 북한 인권법을 반대하는 야당이라든가 또는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거의 북한 인권 문제를 이제 거론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대북 정책의 기본 전제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과 대화해야 되고 교류하고 협력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을 조금이라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거론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입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도 거의 뭐 거론하지 않았고 또 국제사회에서 대북 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때에도 거의 뭐 기권하거나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 문제는 이미 남북관계에서 차원에서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제 문제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해결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계속 채택을 했고요.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인권이사회에서 4차례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11년까지는 7차례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했고요. 그리고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그 2004년부터 현재까지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 및 권고사항을 유엔에 보고하기 위해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보고서를 유엔의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의 어떤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엔이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원칙에서 지금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인권의 보편성의 원칙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그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거나 또는 북한 정부를 상대로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건 북한 정권을 자극할 수 있다 또는 남북 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어떤 협력 관계를 통해서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남북 관계와는 별개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한국 정부의 어떤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어떤 성격에 좌우되지 않고 어떤 정부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북한 인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 인권법안의 이제 주요 내용과 제정 방안을 보면 지금 19대 국회 발의안은 그 황진아 의원안이나 또는 윤상현 의원안이 거의 동일합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를 어디에 설치하느냐 하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내용은 그 15쪽 발표문 15쪽에 보면 이제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그 북한 인권 자문위원회 설치라든가 북한 인권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걸 집행하는 거라든가 인권 증명대사를 그러니까 북한 인권 대사를 임명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거라든가 국제 협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북한 인권 재단 문제 설치 문제를 규정하고 있고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문제를 규정하고 있고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 설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북한 인권법에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정부가 이제 인권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북한 인권 기본 계획하고 집행 계획을 3년에 한 번씩 수립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런 이제 정부의 이런 활동이 일각에서는 과연 북한 인권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런 식의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민주당 쪽에서 이제 북한 인권법 개정은 필요하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 그동안에는 무조건 반대했는데 북한 인권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약간 문제의식에 약간 이렇게 의견이 좀 바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비판의 핵심은 북한 인권법을 제정해서 과연 그의 실효성이 있느냐,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이제 비판 논지가 좀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국제사회든 한국 정부든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 압력을 가하면 북한이 조금씩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1998년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제 국제사회 인권 개선 압력에 반응해서 북한이 헌법 개정을 했고 이 헌법 개정에서 거주 여행의 자유라는 그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약간의 이제 태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2009년에는 헌법 개정에서 인권의 존중이라는 표현을 삽입했고요. 또 인권 침해 비판을 그동안 받아왔던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인권을 좀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2차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북한도 그 국제사회의 어떤 인권 개선 압력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어떤 한국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고 원칙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그 북한 정부를 상대로 개선을 요구한다면 북한도 그걸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인권법은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고 이 인권법이 제대로 제정돼서 여기에 담겨있는 이 사항들이 제대로 실행되기만 한다면 상당히 북한 인권 개선에 효과가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히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 같은 경우는 북한 인권 침해 사항을 쭉 조사해서 북한의 어떤 정부 관료들에 의해서 인권 침해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대로 기록으로 보존해서 나중에 기소하겠다는 걸 지금 전제로 해서 이런 보존소를 설치한다는 건데 이 기록 보존소를 설치하고 그걸 북한 쪽에 북한 관료들에게 우리 한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릴 경우에 어떤 그런 그 인권 침해 활동을 제약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북한 인권법 여러 조항 중에 민간단체 활동 지원과 북한의 정보 유통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대북 라디오 방송 지원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북한의 어떤 외부 정보를 유입시킴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어떤 의식 변화에 기여할 수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북한 내부에서 어떤 주민들이 북한 어떤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 의식을 높여감으로써 어떤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인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이런 그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장기적으로 구축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미국하고 이제 그동안 일본하고 북한 인권법하고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 미국의 인권법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민주주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반면에 이제 우리 그 인권법은 인권 관련 조항으로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북한 인권법은 그 일본 납치자 문제 해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노력해야 되고 또 그 정보를 국민들에게 잘 알려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핵심 조항이고 특히 이제 특징적인 건 그 북한에 대한 어떤 대북 제재를 실행하겠다 이런 규정까지 담겨 있다는 점에 이제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과 일본의 인권법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미국의 인권법에는 북한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권법을 제정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실태를 25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어떤 인권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이 문제고 뭐가 문제고 이런 식으로 쭉 A 규약, B 규약에 입각해서 인권 침해 사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권법에는 그 북한 인권이 심각하다 이런 정도로 이제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술을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민간단체에 대한 이제 지원이 우리 법에도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미국의 법에서는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발전까지 포괄적으로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도 인권 이외에도 민주주의라든가 어떤 법치주의 이런 문제도 좀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포괄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 활동을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통일부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이 관련 문제도 이 인권법에 좀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권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우리 인권법에도 이런 조항이 포괄적으로 뭐 담겨 있다고 보는데 명시적으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세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북한 인권법은 대북 라디오 방송 지원을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얼마까지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VOA라든가 이런 방송은 하루에 몇 시간 이상 방송을 해야 한다는 세부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인권법에는 이런 부분이 좀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KBS 사회교육방송을 부활하는 이런 조항이 들어간다든가 또는 민간 대북 라디오 방송에 대한 지원 그리고 대북 아날로그 TV 방송 이제 우리가 디지털로 전환하면 북한에서 이걸 수신할 수 없게 되는데 지금 황해도 이런 쪽에서는 한국 TV 방송이 수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쪽에 아날로그 TV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송출함으로써 어떤 TV 방송을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북한 인권법에는 이제 대국민 교육과 홍보,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담겨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거에 북한 인권 기념관이나 북한 인권 박물관 이런 걸 건립하는 조항을 넣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미국의 이제 그 홀로코스트 뮤지엄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가보면 그 홀로코스트 상황을 들어가면 뭐 다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체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북한 인권 교육도 결국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의 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북한 인권 기념관이나 박물관 건립을 이런 조항을 인권법에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북한 인권법을 이제 저는 제정해야 된다.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더 보완할 건 보완해서 제정하는 게 필요한데 이건 이제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이런 상황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민생인권법안이라는 걸 제출했습니다. 북한 민생인권법안인데 그 핵심 내용은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하자는 겁니다.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장치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국군포로 문제, 낙폭자 문제 이런 내용이 또 다른 이제 내용으로 담겨 있는데 사실 대북 지원을 하자는 이제 이런 법안입니다. 그러면 아까 황우여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결국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강행 처리보다는 이제 그 절충 과정을 거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절충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더더구나 이제 이번 그 19대 국회에서 이 북한 인권법이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면 실제 현실적인 방법은 민주당하고 절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건 북한인권재단 문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규정이 있고 이 민간단체를 지원하면 결국 대북 삐라 날리기 운동에 돈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동안 북한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던 게 대북 삐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계속 반발해왔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런 게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걸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강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절충이 된다면 지난 국회에서 제출됐던 민생인권법안과 이번 국회에서 제출된 북한인권법을 또 이제 그 절충하는 아마 이런 과정이 이제 있고 그런 합의가 되면 인권법이 통과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이 없으면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이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는 현실적인 새누리당도 현실적으로 이게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고 또 국민적으로 이 북한 인권법 이제 추진 활동을 할 때 현실적인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어떤 식으로 좀 현실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열어놓고 고민을 해야 될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박사님은 북한 인권 문제가 남북한 관계 종속될 일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출발해가지고 지난 국회에 있었던 그 일, 그 다음에 지금 나와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두 가지 이 법안을 검토하고 또 미국과 일본에서 진행된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이 좋은 걸 도출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북한 인권 침해 실태를 구체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네 가지 제시했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동국대 독과대학의 한의원 교수님이 북한 인권 참상 개선을 위한 북한 인권 법안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법 규범적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한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북과대학을 졸업한 후 사시를 거쳐서 각지에서 검사의 직에 있었고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중앙점검단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장을 거쳐서 현재는 동국대 독과대 교수를 재직 중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저서와 논문도 아주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2008년부터 국가정보론, 법학인문 등 등을 출판하고 금년 2월에는 오늘 주제가 되는 국제인권, 북한인권 이런 데에 대해서 국제인권법 원론을 출판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의 한번 책을 쓰면 여기 제가 가져왔는데 보통 이렇게 뚜껑 씁니다. 그래서 좀 관련되신 분들은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교수님 발표하시죠. 예, 방금 소개받은 한의연 교수입니다. 많이 피곤하고 졸리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말이죠. 저도 아침에 몰랐는데 마누라도 몰랐어요. 오늘이 제 생일날이더라고요. 아, 왜? 네, 여기 오늘 이제 출소하라고 왔어요. 근데 사실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국회의원님들은 보이지 않고 법을 제정하는데 실질적인 동력이 되어야 될 분들은 보이지 않고 심정적으로 응원하시는 분들만 있어서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얘기를 피하겠습니다. 제 주제가 교재 21페이지 있는데 저는 이거 한 50쪽을 만들려고 수많은 자료를 한 맨날 밤을 세우면서 만들었거든요. 교재를 스크린 하면서 여러분이 다음 기회에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마치 어제는 제가 이제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동아일보에 칼럼을 썼더니 청와대 아주 고위 책임자가 연락이 왔어요. 정말 고맙다고. 정치인들이 정치 쟁점화하는 데는 능수관대, 국가 안보, 국가 이익을 위한 진정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책임하다라고 하면서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위로를 하는 이런 심정이 돼버렸는데, 제가 검사 생활을 하고 국가인권에 조사국장을 했는데, 제가 이쪽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국장으로 있는데 2004년도에 북한인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국회에 가가지고 업무 보고를 하는데, 당시 민주당으로부터 엄청나게, 노무현 정부 때죠. 엄청나게 야단을 맞은 거예요. 니네들은 뭐하고 있느냐 이거죠.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때까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미국 의회가, 저 태평양 넘어 건너에 있는 미국의 법을 만드느냐. 당연한 상식적인 의문을 가졌죠. 그래서 계속 국회 가서 야단 맞고, 법은 있다라고 하지만 이 법 이론적으로 가능한가, 이거에 대해서 머리 한 구석을 짓누르고 있었는데, 제가 또 복인지 불행인지 지금 서울시 교육감을 하고 있는 박노현 씨하고 같이 근무하게 됐어요. 제가 조사국장을 하는데 박노현 씨가 사무총장으로 오시더라고요. 제 상사로 온 거죠. 줄을 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쪽 편을 서달라고. 근데 나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자리지 내가 왜 줄을 서요? 나중에 민주당으로 출마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도저히 일을 못하겠어가지고 제가 휴직을 하고 미국을 갔죠. 로스쿨에 들어가서 그때 국회에서 야단 맞았던 주제, 어떻게 미국 의회가, 태평양 너머에 떨어져 있는 미국 의회가 북한 문제를 가지고 북한 인권법이라고 하는, 정확한 용어는 북한 인권법이 아닙니다.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2004거든요. 북한 주민 인권법이거든요. 민주당이 만들려고 하는 법은 북한 노동당 인권법이 되는 거고요. 노동당 지원 인권법이 되는 거고요. 그걸 고민하면서 제가 외국의 학생들을 상대로 제가 프레젠테이션도 해봤고, 고민하다가 한 100여 쪽에 이르는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국제저널에 실렸고요. 그러던 차에 마치 또 동국대학교에서 교수 제의가 와서 제가 국가안보 관련 과목을 검사 출신이니까 가르치는데 인권위원회 조사국장도 하고 해서 다 연관된 분야거든요. 국가정보, 국제기구, 국제인권 문제는. 그러던 차에 마치 작년에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가 북한 인권법에 대한 용역을 받게 돼서 법도 만들었고, 그러던 차에 교재 21페이지에 있는 것 같이 아주 근본적인 문제, 북한 인권법을 제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는 이해찬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해찬 씨, 이분의 입장 내정 간섭이다, 북한 압박용이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 이런 관점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간략하게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넘어가서 23페이지 보면 자료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을 호칭하는 다양한 호칭이 있습니다. 23페이지 수식어를 통해서 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 전에 22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DPRK,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지금 인구가 한 2,500만 명, 2,450만 명 됩니다. 역사적으로 2,000만 명이 넘는 집단적인 주민이 집단적으로 인권 참상을 다 겪은 유례가 없거든요. 홀로코스트, 유대인이 겪어봐야 700만 밖에 안 되거든요. 그 유명한 루안다 사태 같은 경우 해봐야 한 5, 600만 명. 죽은 사람은 130만 명 되는데 2,500만 명이 집단적으로, 그 23페이지 있습니다만은 국제사에서 얘기되는 프로즌 킹덤, 동토의 왕국, 실패국가, 로그 컨트리, 깡패국가, 썬오브 비치, 개새끼들 국가, 터널 국가, 수용소 군도 국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인권 유리를 받은 인류 역사가 없었죠. 북한 인권 참상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 발제자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감상적인 걸 떠나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소개한 아주 최신 자료, 국제연합의 공식 자료,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공식 자료
프리덤 하우스가 마치 지난 5월 달에 또다시 북한을 인권 유린 국가로 지정한 자료, 미국 국무부의 연례 보고서 보면 정말 부끄러워도, 제가 스위스 제네바 인권총회에 참석해봤습니다. 부끄러워도,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같은 민족으로 너무나 억울해서 울음이 날 정도로 국제사회가 안타까워하는 이런 문제거든요. 이거가 북한에 대한 호칭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넘어가서 북한 인권의 참상에 대해서는 23페이지 이하 25페이지까지 했습니다만, 여기서 약간 다시 하나 24페이지 제가 곁들인 거는, 그렇다고 그러면 아들인 김정은이가 집권한 마당에는 김정일이하고 조금 바뀌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가 북한 인권법 제정에 대한 장애 요소로 주장할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영문으로 그냥 소개하고 잠깐 덧붙였습니다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인 김정은이가 집권을 한 마당에는 집권 세력의 공고화를 위해서 북한 주민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은 더 강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가 국제적인 객관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 상황은 더 가속화되면 가속화됐지, 아들이 집권했다고 해서 좋아질 여지가 없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5페이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참혹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국제사회가 공중하는 북한 인권 참상에 대해서 그렇다면 같은 민족이라고 부르는 우리 대한민국의 시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25페이지 제가 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관심론이죠. 오늘 이 자리 듬성듬성한 거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가 무관심론이고, 두 번째가 무관심을 넘어서서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 불개입론이죠. 야당과 일부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의 불개입론입니다. 세 번째가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의 개입론. 어떻게든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놔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죠. 개입론입니다. 개입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인권법에서는 적극 개입론과 인도적 개입론으로 나눠집니다. 적극 개입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논문을 작성해 보니까 본 자료에 의하면 북한 노동당 정권의 이 정도의 인권 참상의 유리는 일찍이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무력 개입을, 바꿔 말하면 군사적 개입을 초래할 정도의 그런 수준입니다. 바꿔 말하면 유엔군에 의한 해방이, 유엔군에 의한 노동당 정권의 폭침이 역사적인 그 안전보장이사회 군사력 동원 수준에 보면 당연한 수준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죠. 여기 누구도 원하는 거가 아니죠.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개입이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가 바로 휴메니테어리언, 인도적 개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동당 정권을 그대로 놔두고, 노동당 정권을 레지움 체인지, 민주국가로 정권 교체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대로 놔두고 그 사람의 팔러스 체인지, 인권 정책만 바꿔라, 인권 정책만 바꿔라 라고 하는 거 인도적 개입이론입니다. 자, 쭉 가서 제가, 그래서 북한 인권법의 법 이론적 근거는 오늘날 국제인권법에서 명백하게 인정되어 있고, 제가 국제저널에 주창한 인도적 개입 입법론입니다. 물론 유명한 암마니아라 같은 거라 학자라든가 이미 다 있는 객관적인 이론이 되는 법 이론에 근거한 거지, 남의 나라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30페이지 있습니다만은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개입의 실제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습니다만, 르완다 사태, 인종 청소를 자행한 유고의 밀로세비치 31페이지 있는 코소보 사태, 인종 청소. 그다음에 2011년에 벌어진 제스민 향기가 지금 퍼지고 있을 때 이라크, 리비아의 유엔군이 개입한, 그거는 개입이 무력으로 개입을 한 사태죠. 이런 사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북한 인권법은 그러한 인도적 개입 중에서 가장 약한 수준이 법으로 개입하자라고 하는 이론이죠. 인도적 개입 입법 이론입니다. 그래서 인도적 개입 입법이 31페이지 이하 쭉 했는데, 이미 역사적으로는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도 보여주고 중국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이 대표적인 인도적 개입 입법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죠. 32페이지 제가 몇 가지 했고, 33페이지 도표로
김정일 정권의 교체를 목적으로 했다가 이래서는 좀 그러겠다 싶어서 정책 변경을 목적으로 한 완화된 수준의 개입 입법으로 입법된 겁니다. 이 야당이 일부 시민단체가 일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쿠바하고 이라크에 대한 개입 입법은 그야말로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개입 입법이다 보니까 심지어는 테러 단체, 반정부 단체에 대한 군사적 지원까지도 법으로 다 규정하고 있거든요. 북한의 인권법은 그런 것까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죠. 무기 지원도 돼 있는데 있지 않고 지금 앞선 분이 제 주제 발표했습니다만 34페이지 있습니다만은 방송 채널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방송에 대한 문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북한 인권법은 정권 교체가 아닌 정책 변경을 목적으로 한 그야말로 완화된 수준의 유엔군이 침공해도 할 말이 없는 북한의 압제자에 대한 완화된 수준의 인도적 개입 입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34페이지부터 아주 많은 자료를 요약해서 미국의 북한 인권법을 소개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거가 세 가지입니다. 북한 인권법에 미국의 이거가 우리가 만약 법을 만든다라고 하면 들어가야 될 내용이 세 가지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되는 거죠. 37페이지 있는데 첫 번째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에서 이거는 북한 노동당 정권의 인권 정책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법에 담아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38페이지 있습니다만은 현재 당장 굶어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을 담아야 된다는 걸 북한 인권법이라면 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39페이지 있습니다만 탈북자, 북한 난민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쭉 넘어가서 제가 그 이후에 민주당의 민생인권 법안, 그 다음에 우리 지난 18대 국회에는 이미 요거를 먼저 하나만 좀 잠깐 보면 되겠네요. 44페이지 보면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미국 의회를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했거든요.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하자 북한은 뭐라고 했냐면 대조선 고립 압살을 노린 악랄한 인권 공세다. 입법에 의한 도발이다. 비열한 모략 책동이다. 지금 북한 노동당의 공식 얘기입니다. 내정 간섭이다. 주권국가에 대한 침공이다.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얘기는 다 한 거예요. 그 소리는 지금 우리 지금 야당 지도자들이 하는 목소리랑 똑같다는 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내정 간섭이고 압박이고 입법에 대한 선전포고고 하여튼 거기 44페이지 제가 쫙 작성해 놨습니다만은 하여튼 잘 찾아보시고 바라고 제가 있던 그 45페이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잘못된 법이다. 이런 취지로 그때 국회에서 보고를 했었죠. 저도 잘못된 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게 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 쭉 우리 45페이지 이하는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북한인권법의 전개, 민주당의 북한 민생인권법안에 대한 소개, 외교 통상위까지 통과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그거에 대한 소개. 그리고 지금의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발의 법안을 가지고 제가 48페이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페이지 보면 도표로 하나 만들어 놨는데 방금 전에 황우려 대표께서 참 안타깝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미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절부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탈북자에 대한 문제, 난민에 대한 문제, 북한 주민에 대한 문제를 쪼가려서 만들었다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1번이 넘버1이 필요성에 대한 이해에서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새누리당도 북한인권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핵심을 못 짚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인권이라고 하는 휴먼 라이츠라고 하는 용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아는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면 인권의 기본적인 속성은 불가침성이라고 하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불가분성입니다.
인권은 나눠지는 문제가 천부인권의 속성이 불가분성, 불가침성, 불가양도성입니다. 인권은 자유권 따라 사유권 따라 되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게 해결됐다고 자유권이 없어서 인간답게 생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북한인권법은 쪼갈쪼갈해서 나눠서 법을 만든다는 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예산 낭비법입니다. 실효성이 없는 정치적 제스처법입니다. 인권은 그 자체가 통으로 해결될 때 진정하게 성립되는 거지 쪼갈려서 나눠서 생각한다는 건 이건 어디에도 있을 수가 없는 문제라고 하는 거를 제가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에서 제가 민주당안, 새누리당안, 미국 인권법안 그리고 일본 인권법은 비교할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가 국제사회에서 노력을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지만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연 한 2,400만 달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법인 거에 반해서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돈을 안 쓰는 법이거든요. 그냥 자기 나라의 자기 나라의 납치인에 대한 관심이 주된 법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호소라고 하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거는 부족하기 때문에 비교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준 잣대를 재서 제가 민주당, 통합민주당이죠. 새누리당, 미국 그리고 한의원제 저는 이미 작년부터 법을 만들어 오고 있었거든요. 그걸 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세 가지 영역에 대한 문제, 국제적 기준의 확보 문제, 국가 책무의 종합화. 다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북한인권법의 소중한 이유는 대통령이 누가 됐든지 간에 설령 통합민주당이 아니라 진보당이 집권한다라고 하더라도 집권자가 누구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북 인권 정책을 객관화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DJ가 집권하니까 인권 정책이 바뀌고 노무현 정부가 집권하니까 인권 정책이 바뀌고 이거는 인권 정책을 수단화시킨 거거든요. 북한인권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대북의 인권 정책을 국제사회에 객관화시켰다라고 하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관계없이 집권당이 누가 되든지 관계없이 했다는 그 국가 책무의 객관화 종합화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이게 4번 5번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의 북한인권법 한의원 교수 안에는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국가정보기구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종합행정기구의 역량이 종합화돼야 된다는 필요성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어느 한 기구가 행정부처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내가 8번 인권특사 임무에 대한 인권재단의 필요성에 대한 쭉 제가 나열했으니까 이 도표가 어떤 의미로 했는지를 보면 얼마나 민주당의 민생인권법안은 노동당 인권정책 지원법이다라고 제가 감히 얘기하는 걸 이해하겠고 새누리당 인권법도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거가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49페이지에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참 따라하면 잘하다 보니까 북한인권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지어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브레인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찬 씨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인권 필요한 건 안다. 그런데 문제는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효력이 없지 않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그럴싸하잖아요. 북한인권법은 실효성이 없는 문제나. 그런데 참 안타깝게 여기에 대한 착각이 있는 거가 북한인권법 내용을 전혀 안 봤다는 거죠. 북한인권법은 어떤 법이냐면 대상은 북한 노동당 정권이 야기한 인권 참상이 대상이 됩니다만은 대한민국 우리의 다짐을, 우리의 책무를 규정한 법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을 담은 법입니다. 북한인권법은.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우리가 지원할 때 이렇게 하고, 우리가 자료를 종합할 때 이렇게 하고, 우리가 기록 보존을 이렇게 하고, 역사적 사료를 하고, 우리가 할 일을 담은 법인데, 우리가 할 일을 가지고 북한이 할 거라고 착각을 해서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건 어떻게 비이성적인 주장에 대해서 내가 논리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가 어려운 얘기죠. 법을 안 봤다는 얘기죠. 우리의 할 일을 담은 법이에요. 그리고 법은 실존성이 그 자체로 실효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간첩이 활약에 제한을 받는 겁니다.
법이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상당한 실효성을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형법이 있기 때문에 강도, 강간범, 살인범들이 활개를 못 치는 거죠. 국회폭력방지법을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들면 폭력국회의원이 활동이 제약되는 겁니다. 법은 존재 자체가 70-80% 실효성을 먹고 들어가는 거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참 답답한데. 그러니까 허다히 많은 거에 대해서 제가 49페이지 이하 실효성 쟁점을 얘기를 했고, 이건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50페이지 보면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그 대북인권 특사가 매년 종합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초대 파이널 레포트 오브 J. 랩코위치라고 하는 대북인권 특사의 보고서인데, 여기에 보면 이 북한인권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북한인권법이 미국 의회에서 제정됐기 때문에 랩코위치 북한인권 특사가 얼마나 많은 실제적인 활동을 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북한인권법이 없었더라 그러면 이 북한인권 특사는 이런 활동을 안 했을 거예요. 제가 그거를 시간이 없어서 다 번역을 할 수는 없고, 번역할 능력도 안 되고, 국회의원 와서 듣지도 않는데 번역할 필요성도 못 느꼈고, 50페이지 이하부터 51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 제가 중요한 부분은 한글로 해서 우리 번역을 달아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이하, 58페이지. 이 대북인권특사의 북한인권법에 의한 보고서에 의한 의무 이용 내용을 보면 얼마나 법이 필요하고 중요하고 실효성 있는지를 그렇게 간단하게, 무책임하게 얘기할 수 없는가를 잘 알리려고 봅니다. 자, 60페이지 제가 담아놨습니다. 60페이지.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미국의 난민정책을 직접적으로 변경했고,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제기준을 확립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의 대량 확산 방지를 위한 지렛대로도 작용한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5번에 제가 제기했습니다마는 사실 대한민국 여의도, 대한민국 국회가 언제 법의 실효성을 생각해서 법을 만들든가요? 대한민국 국회가 법의 실효성을 고려해가지고 법을 만드는 이런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왜 그 어려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만은 실효성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그분들의 인권을 지금 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주된 질문을 받는 것가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북한인권법은 국내법이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인권 인플레이션에 넘쳐나고 있는, 자유의 홍수세에 넘쳐 살고 있는, 먹고 사는 거가 넘쳐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가짐을 다잡는 우리의 의무를 규정한 우리의 법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인 북한 인권의 개선 문제는 허다한 인권학자들이 연구한 결론입니다만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와 실천 수단으로서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북한 인권은 영원히 개선될 문제가 아닙니다. 막연히 지원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 주민들의 자생적 인권의식을 증진시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걸 국제인권법 용어로 self-determination, 북한 주민들의 자결권을 확보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북한 라디오 방송, 북한 방송을 규정한 이유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삐라 살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 대북인권 라디오를 하자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나겠죠. 그건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대북 방송을 하는 거나 전단지를 살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자주적인 자결권을, 인권의식을 신장시킨다는 거고, 그 사람들의, 북한 주민들의 자결권, 인권의식이 신장될 때만이 북한 인권은 궁극적으로 개선되는 겁니다. 지금 총수의 궁핍함에 대한 거는 인도적 지원은 수단에 지나지 않고, 그거를 하기 위한 거가 북한인권법의 가장 중요한 필요성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 주제입니다만은 북한인권법이 과연 내정간섭법이고 종북 논쟁의 대상이 돼야 되고 압박용이라고 하는 논쟁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성적인 빈약함, 지적인
가벼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의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몇 사람의 얘기를 반추한다면, 이해찬 대표는 북한인권법은 내정 간섭이자 외교적 결례라고 했습니다. 박지원 대표는 북한인권법은 북한이 지킬 리가 없다라고 강변했습니다. 전세근 고문도 북한인권은 남북관계가 좋아져야지 북한인권법을 만든다고 개선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북한인권법은 실효성이 없는 내정간섭법이고 압박용이고 입법에 의한 선전포고다라고 하는 노동당 정권의 주장과 대변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이 자세하게 아셔야 되는 거가, 오늘날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해서 모든 나라가 이웃인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냉전적인 기준으로 보면 내정 간섭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거가 너무나 많이 연출이 됩니다. 이 내정 간섭이 아닙니다. 단적으로 미국 의회가, 중국도 마찬가지, 러시아 국회가 만드는, 미국 의회가 만드는 수많은 경제제재법은 각 나라로 하여금 경제제재 동참하라고 요구하는 법이거든요. 그거 다 전 세계 193개국 나라에 대해서 동참을 요구하는 건 그 나라 내정 간섭을 요구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걸 내정 간섭법이라고 비난하는 얘기 없죠. 러시아가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법은 무기 수출을 받고자 하는 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이 되는 거거든요. 내정 간섭이 냉전적으로 사고로 오면 내정 간섭이 되는 거 아닙니다. 중국이 환경 문제를 중국 어선에 무방비한 조업을 방치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죠,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이 탈북자를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이 아닙니다. 일찍이 이미 대한민국은 북한 노동당 정권으로부터 제가 보기에는 내정 간섭이 아니라 내정 공수, 내정 침공까지 받았습니다. 연평도 사건이 그렇고 천안함 침공이 그렇고, 우리는 내정 간섭 정도가 아니라 내정 공습을 받아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시각은 북한 노동당 정권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내정 간섭을 받은 심리 상태입니다. 민주당의 북한 민생법안은 북한 노동당 정권에 의해서 내정 간섭을 받아서 그리고 완화된 법으로 만든 북한 노동당 정권에 의한 대한민국 국회를 향한 내정 간섭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허다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필요한 거는, 제가 토론할 때 질문을 받고 제가 감정을 높이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제공해줘야 되는데 안타까워서 한 말씀 이해드리고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주제 발표 끝났고요. 이제 바로 이 토론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태경 의원님이 오셨어요. 하태경 의원님은 이 분야에 여기 계신 분들만큼 정통한 분을 잠깐 인사하고 가도록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에서 북한인권위원장을 맡게 돼서 일찍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오갈 게 좀 있어가지고 드렸습니다. 토론이 또 길어질 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0대 때부터인가요? 북한인권법을 계속 추진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회의 의지가 부족한 게 있고, 또 하나는 국민들의 관심이 부족한 게 있고, 사실 이 두 개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아주 더 높아서 막 해야 된다고 하면 국회의원은 표 때문에 다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의지도 높아지게 되는 건데, 18대 때만 보더라도 한미 FTA 법안은 어떤 식으로든지 통과가 됐는데 북한인권법이 통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들 눈높이는 훨씬 낮거든요. 한 문장으로 딱 설명해서 이거 해야 된다고 납득이 잘 안 되면 잘 안 하고, 또 하나는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랑 관련되는 게 없으면 더 잘 안 해요. 저작거리에 있는 분들은. 근데 북한인권법은 한미 FTA 법안과 다르게 일단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이 별로 없습니다. 탈북자 분들도 사실 한국 와서 먹고 사는 게 더 급하지, 북한에 있는 분들의 인권 개선이 좀 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대 때도 어쨌든 통과시키려면 국민들의 관심을 드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17대 때부터 계속 일관되게 주장해왔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의원도 북한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이해찬도 인권법은 반대하지만 어쨌든 인권 개선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지금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지금 과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국민들의 관심과 이 의지를 어떻게 드높일 것인가. 그걸 위해서 제가 어떤 법안을 발의하면 되는가. 이 문제에 지금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계속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지금까지 모인 의견 중에 가장 굿 아이디어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가 그걸 채택을 할 텐데 가칭 요덕 기념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죠. 요덕 공원 조성을 위한 법안 뭐 이쯤 될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뭐 서울 한복판이든 뭐 대한민국 어디든 우리 국민들이나 해외에서 여기 가면 북한 인권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다. 이 공원에 가면 수용소를 알 수 있다. 북한 인권 여러 실상들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발상이 나온 배경은 제가 이제 작년에 베를린에 가보니까 거기 홀로코스트 광장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광장이 어떻게 생겼냐면 높고 낮은 탑들이 이렇게 쫙 있어요. 근데 그 광장이 무슨 광장인지 모르고 딱 쳐다보면 왠지 슬퍼요. 마음이. 근데 이게 뭘까 해서 궁금해서 봤더니만 홀로코스트 공원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홀로코스트 공원은 아우슈비츠에서 다 사람들이 죽고 여러분 그분들을 못 지켜줘서 정말 미안하다는 마음으로 그 가해자인 이제 독일 정부가 만든 건데 우리는 아직도 요독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독 수용소가 있을 때 정치범 수용소가 있을 때 그것을 환기시키는 걸 하면 이거는 이제 공원이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이해관계에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 관심이 다단계잖아요. 정말 순결한 인권 이런 것에 관심 가질 수도 있고 남들이 하니까 따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물질적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따라할 수도 있고 이런 뭐 종합적인 욕망들을 다 합쳐야 엄청난 국민적인 캠페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일단 추진을 해보자 하는 쪽으로 저희 실에서는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을 해서 그걸 할 겁니다만 잠정적으로는 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북한인권 법안인데 북한인권 법이 인권 개선이라는 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그 캐럿하고 스틱이 같이 필요한 거랍니다. 그 채찍과 당근이 같이 필요한 건데 미국의 인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추진되고 있는 인권 법안은 미국형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미국형 법안에 대해 기본 내용은 채찍형 법안이에요. 압박을 가해서 실현을 하라. 그러니까 그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없냐면 만약 북한이 인권 개선 조치에 들어가면 거기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이것을 잘 되게 해줄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럴 가능성은 지금 많지는 않지만 법안은 당장에 이걸 보고 제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요독 수용소를 해체를 하겠다. 북한이. 그럼 해체를 하면 그 요독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재정착 훈련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려면. 그리고 요독 수용소의 광활한 부지를 어떻게 재개발을 할 거냐. 이런 문제도 논의를 해야 된단 말이죠. 철조망을 긋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개발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북한 내에서 개발 계획이 들어가고 보통 그 자금들이 ODA 자금으로 그 제3세계의 개발 지원 자금으로 이제 다 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자금이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북한의 개발을 제3세계 ODA랑 같은 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 때문에 다수 의견이. 그럼 요 내용을 북한 인권법에 좀 넣는 걸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뭐 선동 차원에서 북한 인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건 시리어스하게 하는 거다. 진심으로 하는 거다. 이런 플랜까지 다 있다.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북한 개발은행 같은 게 필요해요. 개발에 대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MB 정부는 뭐 통일기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통일세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개념은 다르죠. 당장 통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좀 디스커션이 필요한 거 아니냐. 토론이 좀 필요해서 국회 프로세스는 그렇습니다. 국회 과정은 여러 법안 발의안이 많이 올라와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인권 법안 발의에 올라와 있는 게 윤상현 의원 대표 발의한 법안이 하나 올라와 있고요. 그건 18대 때 추진했던 법안이 거의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다른 법안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외통위에 모여가지고 이걸 통합하는 절차를 한번 거칠 겁니다.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리고
또 특히 정부 부처별 의견을 취합을 해가지고 서로 이해관계 충돌이 없게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좀 모아주시고 또 오늘 한의원 교수님은 처음 뵙는데 이게 뉴 페이스들이 북한 인권 운동에 들어오는 것보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새로운 단체 북한 자유인권 국민연합이랑 또 새로운 단체가 들어오는 것도 좋은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대선 때까지는 민주당을 좀 압박하는 모드가 강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협상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압박을 해서 최대한 저쪽에서 북한 인권법을 추진하는 거나 아니면 저희 쪽에 추진하려고 하는 요도공원 조성하는 그런 걸 좀 양보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선 이후에는 조금 이제 어차피 국회가 지금 선진화법 때문에 민주당이 그냥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이랑 절충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거는 대선 이후에 한다고 하면은 대선 때까지는 좀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좀 많이 모아주시면 그걸 우리 입장으로 단일화를 해서 대선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민주당하고 협상에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지금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12시까지 이 장소를 비워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실은 처음에 국민 대토론에서 토론을 많이 하기로 했는데 죄송하지만 두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제대 답을 하고 회의 끝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분들은 거수하고 성함만 얘기해 주세요. 네, 부탁합니다. 예, 부산의 부경대에서 정치가 가르쳐 있는 이용정입니다. 오늘 두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특히 먼저 실효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실효성은 변명입니다. 김정일, 김정은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그냥 변명을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아까 우리 하태경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잘 채찍과 당근 잘 섞어서 하는 게 좋겠지, 합사하는 게 좋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오 교수님이 얘기하신 북한 인권 기록 보존서 이런 것은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근데 박물관에 들어갔다든가 인권법 안에서요. 근데 우리 박 의원님이 얘기하신 요독 수용소 그런 걸 만들면 그건 더 반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북한 인권법의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 정치학한 사람으로서 국제정치한 사람으로서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권의 보편적 그런 얘기 하는데 아까 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스니아, 루안다 이런 얘기하고 북한에서 300만씩 굶어 죽는 것은 이것이 내전이나 한 국가의 안보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 안보의 차원이라 신국제주의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을 좀 포함시켜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새누리당에 매달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인데요. 아까 항우려 대표님 축사도 실망이 큽니다. 아니 지금 민주당에 임수경 의원이 있고 진보당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합의해서 통과한다는 건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됩니다. 지금 2015년 정도 되면 북한인권법 추진한 지 10주년 기념식 할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전에 하태경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당근적인 요소를 포함시키더라도 우리 북한인권법을 하고서 추진시켜서 민주당의 이탈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개새끼 할 것이냐 그거 물어보지 않고 북한인권법 통과시키에 동의하느냐 안 하는 것을 우리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요 잣대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네, 마이크 드리세요. 저기 한 1분씩만 해주세요. 사실은 지금 12시에 문을 비워야 되는데. 저는 오늘 한의원 교수님한테 굉장히 좋은 명강의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북한인권법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책무다. 바로 책무에 대해서 이 책무, 대한민국 국민의 책무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이걸 전략적으로 다 이걸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게 하는 그를 바로미터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책무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을 수호하는 건 책무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 안에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책무도 들어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책무에 대해서 이걸 서명을 해야 된다고 전 국민한테 서명 작업을 1000만인 서명운동을 우리 한의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걸 누가 대표 발의를 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책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또 항상 마지막 저는 학생이고요. 저 북한 인권법이 무조건 통과를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당, 야당이 합의를 하는 것 이전에 국민 여론을 통해서 국민들의 힘을 받아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이렇게 북한 인권법을 이렇게 잘 만들고 이렇게 논의하려고 저희가 모였는데 그것을 잘 만들기 위해선 북한 인권법에서 누락이 돼야 되는 점도 있고 모집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 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누락이 돼야 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그 대북 지원과 남북 교류와 협력에 대한 그 조항들이 한의원 교수님이 발의한 북한 인권법에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점은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누락이 돼야 되는 점입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로 이 국민들은 돈이 많이 들면은 싫어합니다. 근데 이런 지원 조항은 지난 10년 정권의 이렇게 결과를 봐서 알겠지만은 막대한 금액이 드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이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 조항을 빼고 오히려 북한에 지원을 할 돈으로 탈북 난민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하고 탈북자들을 수용을 한다는 그런 논리가 이 국민들한테 인식이 될 때 오히려 북한 인권법이 통과가 되고 대북 탈북자들에 대한 그런 인권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시간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지원하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사실 실상을 잘 모르는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반드시 누락이 돼야지만 이 바르게 북한 인권법을 통과하겠다 되고 이 북한 정권이 무너져 평화 통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주재학하신 한 교수님과 오 목사께서 약간의 필요한 논평을 하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북한 인권법이 바르게 제정돼서 이번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또는 현실적으로 북한 인권 어떤 개선 활동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또 말씀 못 드렸는데 북한 인권법은 결코 예산 낭비법이 아닙니다. 이미 한참 늦어져서 대북 정책에 인권적 혼란이 없었고 그래서 국력 낭비가 없었다면 우리의 예산을 제가 보기에는 수천억을 절감할 수 있었던 예산 절감법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복지법이고 구원의 손길법이고 당연한 인륜법이고 예산 절감법입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연 기껏해야 1,200억 가지고 우리가 몇 천억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혼동을 가져왔던 이런 문제라고 할 거라고 합니다. 덧붙여서 말한다면 북한의 인권 문제가 가장 간단히 천성산 도력령이라든가 제주 강정마을의 환경인권이라든가 한진 중국의 노동자 임금 인권이라든가 용사의 주민들의 철거 보상이라든가 그런 비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인권의 문제는 질의 문제입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에 대한 문제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문제죠. 그리고 또 돈으로 계산한다라고 해도 제가 판단컨대는 대한민국의 예산을 국력 낭비를 혼동을 가치 오도를 막아주는 대단히 중요한 예산 절감법이라고 하는 걸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 이 국민대회 토론을 마치면서 제가 몇 가지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북한 자유 인권 국민연합이라는 지금 가칭인데 우리가 발기를 할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동참해서 100만 자유 등대시기가 되주시길 바라고, 또 이제 이런 토론을 한 것을 모아가지고 또 우리 한의원 교수가 만드는 그 북한 인권 법안이 있습니다. 그 법안을 우리가 제정하도록 청원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나눴던 책에 보면 그것도 하나씩 있습니다. 청원서가 사인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또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분들은 그 페이스북에 북한 자유인권 국민연합이라고 하는 그 계정이 있습니다. 거기 와서 설명을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